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의 TV조선 앵커 출신 정혜전이 임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씨가 정혜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에 있던 선임행정관을 새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김수경 대변인은 통일부 차관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문자를 사실상 1월 23일자 지난 올해 총선 앞둔 1월 23일자 김건희 문자를 TV조선에서 보도하고 나서 지금 요즘 궁금한 게 윤석열이 조중동을 잘 안 보는 건지 조중동을 너무 많이 보는 건지는 좀 헛갈려요. 왜 그러면 계속 조중동은 탄핵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조선일보나 JTBC 이쪽에서 이제 김건희 문자, 그 다음에 사적 어떤 댓글팀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계속 제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 누구죠? 정혜전은 TV조선에서 뉴스 앵커도 맡았던 사람인데 TV조선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간들 뭐 다 똑같은 인간들이죠.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뉴스. 이제 사건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김계환 사령관을 처음에 이종호 씨가 VIP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처음에는 아니다, 김건희 맞다라고 또 바꿨다가 뭐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녹취록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그 대통령실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개입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명품백은 김건희가 반환 지시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 잊고 반환을 안 했다. 얘네들은 지금 김건희 스타일이나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은요, 자기네들은 아니다, 몰랐다라고 하고 그 밑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자기네들은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최혜병 특검의 어떤 핵심은 최혜병 사건의 외압 의혹이나 이런 결국은 임성근 구명 로비가 누가 이루어졌냐. 이종호가 나온다는 거는, 이종호는 김건희와 사실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주가 조작 범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대통령 V1, 대통령 부인 V2라고 얘기하잖아요. V1이나 V2는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여러분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V1, 대통령 부인 V2 결국은 한 몸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보면 우리 아저씨는 바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자기가 다 챙겨줘야 되고 다 바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런데 이제 김건희 문제에 있어서도 명품백은 김건희가 지시했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해서 행정관이 안 했다.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해요. 이게 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냐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정관이 깜빡하면 이 행정관은 안 잘리고 잘 다니네요. 그리고 여태까지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 그랬잖아. 여태까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기록물이라 그러면서 발뺌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하라고 지시하면요, 그거 횡령이에요. 횡령.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으면 그 비올백은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가 뭔데 반환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이 자체가 반환하면 횡령이에요. 응? 근데 김건희가 뭐라고 반환 지시를 내립니까? 응? 말도 안 되는 거야. 앞뒤도 맞지 않고. 응? 개소리들 하는 거예요. 개소리들. 그 다음에 지금
성일종 국힘당의 성일종 국회 국방위 간사죠.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미친 것들입니다.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해야 된다. 전쟁하고 싶어 죽겠는 거죠. 응? 이거는 어떤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해야 된다. 나 하나만 묻자. 니들 미국의 허락 없이 북한에다가 미사일 한 방이나 총 한 방이라도 쏠 수 있어? 뭔 개소리들이야. 응? 니들 미국에다가 원점 타격하려고 그러면 니들 미국에다가 허락 받을 수 있어? 응? 전쟁하자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거,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대북 전단지를 탈북자 단체에서 지금 뿌리고 있죠. 그 탈북자 단체에서 뿌리는 전단지 안에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김여정뿐만 아니라 누구죠? 김정은 와이프 이름 까먹었다. 김정은 와이프의 뭐 포르노에 가까운 뭐 그런 합성 사진들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수십만 장을 뿌려대니까 북한이 리설주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대응 차원에서 지금 오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보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거 미국이 대북 전단풍선을 제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대한민국에 현재 뿌리는 곳은 대한민국의 영공이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전권이 없잖아요.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도 800m 이하의 비행만 우리나라의 군이 통제를 해요. 고도 800m 이하는 우리나라가 통제를 하고, 그 이상 고도 800m 제한을 둔 건 뭐냐면 헬기 운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 헬기나 뭐 긴급 뭐 VIP나 이런 쪽에 이 헬기는 그렇게 높이 뜨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도 800m 피트의 이상이 가면 이제 미군 소관이 되는 겁니다. 미군 소관. 그러면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가 날리는 대북 전단지의 높이는 엄청난 기구를 타고 뭐 9,000피트 이상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거는 얼마든지 이게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어떤 조약이 돼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한국도 가입돼 있고 북한도 가입해 있어갖고요. 이런 비행을 할 때 이런 풍선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못하게끔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이 국제 협약을 어기고 북한도 어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왜 미국은 얼마든지 이걸 방치하고 있냐? 주한미군이 이거 방치하지 않고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우리나라한테 한마디만 해도 탈북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이 전단지에 이런 풍선 같은 걸 못 날려요. 응? 이거는 왜 그러냐?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본인들에겐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앞으로 어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나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어떤 북한을 억제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므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응? 미국은 굳이 한반도의 평화가 본인들의 이득이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북한과의 적정한 어떤 긴장 관계, 거기에 미국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지난달이 6월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6월은 보수, 대한민국의 극우 보수들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6월은 민주 항쟁의 기념일이, 그러니까 어떤 60 항쟁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국이 뭐예요?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쟤네들은 이제 6.25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적어도 우리 민주 진영의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은 좀 앞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 당대표가 되거나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러면 현충원을 방문을 해요. 응? 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가 현충원 여러분들 보십시오. 호국이라는 거는 나라를 지킨 분들입니다. 근데 민주 열사분들은 이런 호국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똑바로 나가려 그러면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우리의 이 민주투사들은 왜 국립묘지에 못 묻히냐 이거죠. 일본에게 충성하고 일본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혈서를 썼던 이런 놈들은 사실상 현충원에 묻혀 있고, 독재 정권의 칼에 맞서서 장렬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은 4.19 묘지 또는 4.19 묘지나 5.18 묘지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관리하지만 여기저기 뿔뿔이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얼마나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희생당했던 그 분들은 국민묘지에 묻힐 수가 없어요. 응? 그 군부 독재, 본인들의 친일 행적,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아직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영화 파묘가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민주 진영의 정치인들이 저는 앞으로 4.19 또는 민주 열사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저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그래갖고 전쟁에서 나라의 전쟁에서 죽은 분들이나 군에 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어떤 현충원에 안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김구 선생님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4.19 묘지에 있잖아요. 응? 저는 앞으로 싹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항상 어떤 대통령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거나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현충원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먼저 찾아가야 될 것은 민주화를 위해서 숨졌던 수많은 민주주의의 영령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저는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미국 대선은 끝났죠. 미국 대선은 끝났고 이제 우리나라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됐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선이 어제부로 끝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제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저는 여러분들 미국 대선 끝났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그 사진 한 장으로 이제 미국 대선은 끝났다. 미국 대선은 어제 끝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대선은 어제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는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이런 논쟁은 이제 과연 능력 없는 윤석열이 완전 장사꾼인 트럼프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다, 바이든은 나쁜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은 그냥 미국이에요. 무조건 자국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동맹관계도 파기하고 사실상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트럼프를 과연 이런 흠 많고 사실 정치적으로 미숙아인 윤석열이가 상대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나라의 운명이 달리고 국가의 안보가 달렸는데 저쪽은 이미 대선이 어제부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윤석열 본인만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2주간 탄핵 기사가 1,100건이 올라갑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탄핵 보도량을 넘어서고 있어요. 물론 국민청원에 어떤 140만 이상의 어떤 투표가 있으면서 탄핵의 보도량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근데 국힘당 전당대회에서도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국민들이 여태까지 이 보수 진영에서 만들어놨던 탄핵은 국가적 재앙이다라는 프레임이 깨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만들어놓은 탄핵하면 국정 혼란, 국정 중단, 어떤 나라의 위기, 이런 불안감을 조성했던 조중동인데 탄핵은 위대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프레임 싸움을 잘해야 돼요. 탄핵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탄핵은 위대한 겁니다. 탄핵은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잘 작동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잘못하면 국민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중동이 늘 탄핵의 위기에 처하는 보수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핵은 국민적 불안감, 국가적 재앙, 이런 식으로 늘 몰아놨던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같이 참여주의,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의 어떤 정치 참여, 이렇게 적극적인 나라가 없어요. 탄핵은 불행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바로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뽑았지만, 그쵸? 우리가 뽑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에요. 응?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다. 그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를 만든 건 누구죠? 윤석열 정부죠. 그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만들었으면 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이 윤석열이 바뀌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바뀌지가 않으면, 그러면 대통령을 바뀌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을 국민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탄핵이라는 말, 탄핵이라는 기사들이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기감이 드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은 탄핵이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이게 바로 탄핵의 빌드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탄핵의 빌드업이 잘 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국힘당이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지금 국힘당은 전당대회는 사실 분당대회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국힘당이 완전 지금 멘붕 상태래요. 왜 그러냐면, 당의 전당대회는 축제로 만든다라고 입으로는 떠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당대회가 돼가고 있고, 사실 자해쇼, 자폭쇼 이렇게 지금 진행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국힘당의 비대위는 황우연데 용산의 눈치도 봐야 되고 전당대회를 이끌어야 돼서 갈피를 못 잡는다고 합니다. 특히 국힘당 의원들이 멘붕이 온 건 뭐냐, 민주당이 국회법상 국민청원 5만 명이 돌파하는 바람에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민주당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19일과 26일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뭐냐, 이 청문회를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청문회를 들어가면 야당이 숫자적으로 우세가 돼갖고 법사위원장 정청래를 이길 자신도 없고, 들어가면 청문회를 인정하게 돼버리고, 그쵸? 국힘당이 청문회를 참석하는 순간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인정하고, 그리고 들어가봐야 자기네들은 할 게 없고, 근데 안 들어가다가는 어떤 정회나 파행도 시킬 수 없고 야당의 동무대가 돼버리고, 응? 그렇잖아요. 야당의 동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그냥 원천 무효다, 청문회 저지, 그냥 보이콧 하겠다. 보이콧 한다고 민주당이 안 할 것 같습니까? 니들은 정청래를 몰라. 응?
정청래는 국힘당이 반대하면 더 신나하고 조중동이 욕해주면 더 힘차게 싸우는 사람이야. 응? 정청래 의원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국힘당이 법사위에 들어가고 말 잘 듣는 거. 정청래 의원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게 국힘당이 국힘당답게 행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사위에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고 진행에 협조해주면 가장 정청래 의원이 국힘당이 변하긴 많이 변했군요.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청래 의원이 가장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걸 몰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국힘당의 딜레마에 빠졌다. 들어가면 청문회를 인정을 해야 돼버리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야당의 동무대가 되고, 그렇다 그래갖고 보이콧한다 그래갖고 무슨 집권 여당이 맨날 보이콧하냐, 이런 개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난처한 상황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윤석열 집권 이후에 줄기차게 우리가 저는 사실 콧방귀를 뀌었거든요. 어이없어갖고 맨날 여기저기서 윤석열이 경로했다. 그렇죠? 윤석열이 맨날 경로했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저는 윤석열이 경로했다라는 그런 글들이 언론을 통해서 기사로 전파되면 최상병 사건도 뭐 윤석열이 경로했다. 뭐 한동훈의 어떤 짓에 윤석열이 경로했다. 응? 저는 대통령의 경로가 뉴스의 메인에 차지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분노한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걸 언론을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대통령의 경로보다 더 무서운 거는 국민의 분노예요. 지금 윤석열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대통령을 경로해봤자 너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가고 있는 거지만, 윤석열의 경로보다 더 무서운 거는 윤석열 집권,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거단 말이에요. 응? 왜 대통령은 경로하는 데만 신경 쓰고 국민의 분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탄핵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경로하는 윤석열 하나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최상병 사건에 경로했다는 말은 임성근 사단장의 피의자로 포함됐다는 거에 경로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진짜 윤석열이 최상병 사건에 경로해야 될 지점은 왜 최상병이 물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그거에 경로를 했어야죠. 그쵸? 진짜 올바른 대통령이었으면 왜 아까운 젊은 청년이 급류에 휩쓸려서 죽어야만 했냐에 경로를 했어야죠. 임성근 사단장의 피의자 신분에 경로를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윤석열이 언론 장악,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MBC의 사장을 이진숙을 임명을 했죠.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든지 저들은 배우가 있습니다.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 진영에서 똑바른 어떤 언론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뭐 민연연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언론 시민 단체들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측에, 즉 이준숙 뒤에서 미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언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공언련. 이게 뭐냐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22년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생겨져요.
공정언론국민연대 보수 극우들이 만든 겁니다. 말은 국민언론감시연대라고 합니다. 국민언론감시연대라고 하면서 저들이 만드는 게 바로 공정언론국민연대인데, 이게 2022년에 또 다른 보수단체인 바른언론모임, 이런 두 단체가 지금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진숙이가 이 공정언론국민연대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선 캠프에 속해 있던 뭐 미디어 단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론 쪽에 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어떤 미디어 감시단장, 미디어 본부장, 어떤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대선이 끝나고 만든 게 바로 공정언론국민연대, 바른언론모임,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시민단체, 언론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 수장으로 가고, 결국은 얘네들이 배후에서 어떤 뭐 좌파 언론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포함됐던 사람들이 이준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뭐든지 어떤 단체에서 누구를 밀고 늘 배우가 있다. 그렇죠. 그런 것 좀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뉴스 좀 하나 할게요. 민주당 얘기인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받고 있고, 다른 사건들은 중앙지검에서 받고 있고, 수원지검에서 어떤 1심 재판부의 어떤 신진우 판사나 또 다른 사건의 어떤 재판도 같은 재판부다. 그러면서 저는 빨리 이 사건을 이재명 당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즉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을 빨리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법으로 갖고 와서 재판을 병합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나 이제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수원지법, 하나는 서울지법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서울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병합 신청을 했어요. 근데 기각됐죠. 왜 기각시켰냐면 이재명 당대표 사건을 빨리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속도전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기각이 되냐? 만약에 수원지법에 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오면요, 수십만 페이지의 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검토를 해야 되고 재판부가 배당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저들이. 그래서 절대 이제 대법원이나 이쪽에서 기각 처리를 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빨리 처리를 하려고 사법부의 판단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그래서 빨리 검사들 탄핵을 해서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 수사에 잘못된 공소장에 의한 판결들은 무효로 다시 2심에서 뒤집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속도전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그래서 병합을 거부한 게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1년 8개월이 걸렸고, 쌍방울 김성태 씨의 어떤 판결이 한 1년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 이제 2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병합을 안 해주죠. 그 이유는 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을 빨리 처리해서 저것들이 뭔가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싶어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하고 이제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요거 좀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의 언론을 통해서 최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들 배제됐다, 이걸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공수처 검사들이 2명이 사실상 이종호의 과거 변호인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쳐두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종호를 변호했던 검사들이면 이종호와 그동안 통화를 안 했겠습니까? 응? 현재 공수처에 가 있는 이 최상병 사건 자체를 사실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수사검사들이 과거 이종호를 변호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쪽 라인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종호를 변호했던 검사들은 그에게 돈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응? 공수처 검사들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사건을 흐지부지 만드냐면요, 공수처 검사들이 통신영장 청구를 너무 부실하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요. 응? 제대로 통신영장을 검사들이 신청을 하면 아직도 지금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못 하잖아요. 응? 저는 이거는 지금 통신 기록 보존 기간이 1년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은 순차적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 검사가 재판전이라도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기록이 여러분들 최상병 사건이 19일부터 20일부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공수처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요, 이 통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증거 보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건이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응? 근데 이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이종호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응? 최상병 사건 외압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제4부에 들어갔는데 어쩐 일인지 부장검사는 보이지 않고 모르는 검사, 수사검사가 있었더라. 그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틀 동안 제보자 입장에서는 자기 진술을 받은 검사가 이 씨의 변호사 출신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김기현 변호사잖아. 김기현 변호사가 공익제보자로서 공수처에 가갖고 조사를 받는데 아예 부장검사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수사검사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받아 적은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사 출신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하여튼 이래서 빨리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늘 지금 속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거 좀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여기저기서 이종호 녹취록을 보면서 자꾸 방향을 틀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쵸? 이종호 녹취록을 보면서 자꾸 방향을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이종호 녹취록에 김용원 경호처장이 배우다. 이종호 녹취록에 3부 토건이 등장한다. 그 3부 토건에는 이낙연이 있다. 이런 것들은 핵심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진짜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이종호 녹취록의 최병 사건의 등장은 가장 핵심은 누가 구명 로비를 했냐예요. 그치? 3부 토건에 이낙연이 엮여 있고 이거는 그냥 가십이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가 조작범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할까요? 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가 조작범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주가 조작범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할까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주가 조작범들은 대부분 안 합니다. 대부분 주가 조작범들은 어디에 로비를 하냐면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 아니면 경찰 고위급, 그 다음 금감원 또는 금융위. 자기네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검찰의 수사, 특수부들. 두 번째, 그 검찰의 수사랑 함께 그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경찰 고위급.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가 조작의 흐름을 파악해서 검찰과 경찰에 고발을 하는 금융위. 이 세 개를 주가 조작범들은 가장 중요시합니다. 굳이 정치인들을 끌어들여 갖고 괜히 돈 갖다 바치는 일은 안 해요. 그렇죠? 삼부토건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삼부토건은 거를 따로 가야지. 이거를 이종호가 해병대 사건과 왜 삼부토건을 엮냐고 자꾸. 응? 따로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종호 녹취록의 핵심은 김건희가 자기가 대통령 권력을 사용해서 사적 권력을 이용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살렸던 외야 의혹 국정농단으로 가라는 거예요. 응? 쓸데없이 자꾸 여기저기서 이종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하나씩 봐야지. 하나씩. 응?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종호 녹취록의 핵심은 VI1이 됐던 V2가 됐던 김건희가 등장해서 임성근 구명 노비를 이종호가 부탁을 해서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이종호 톡방에 나온 글을 보면 삼부토건이 연관되고 삼부토건에 이낙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응? 본질이 흐려지고 김건희의 국정농단,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해서 최혜병 사건이 묻혔다. 이게 본질 아니에요? 본질? 그래서 윤석열 탄핵 사유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삼부토건 이낙연을 꺼내면 이낙연을 쳐요? 지금 이낙연 쳐갖고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정신들 나간 거죠. 자꾸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응? 삼부토건에 주가 조작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주가 조작 삼부토건을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응? 지금 가장 핵심은 이종호가 뭔데 김건희 V1이든 V2든 전화를 해서 국정농단을 했냐, 누가 명령을 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외압을 행사를 해서 피의자 신문에서 빼줬냐, 이거에 집중을 해야지. 응? 정신들이 없어 보면 다들 쓸데없는 것까지로 자꾸 나가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가 어떤 특정 방송을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임성근 사단장 지금 최병 사건의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종호가 등장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최병의 억울한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종호의 녹취록이 등장했고 그 녹취록은 임성근 구명 로비가 결국은 VIP가 등장하면서 이게 내관이 돼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실은 여태까지 개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확실히 대통령실 김건희가 개입했던 윤석열이가 개입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김건희가 개입했다 그러면 국정농단이고 윤석열이가 직접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남용이 돼서 결국은 윤석열 탄핵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범죄행위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김용현이 녹취록이 있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의 배우는 경호처장이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고 갑자기 이종호 녹취록에 삼부토건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서 이낙연이를 갑자기 등장시키고
제발 늘 보면 핵심을 비껴나가면서 어그로를 끌어갖고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인간들이 있어요. 응?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라도 최혜병 사망 사건을 우리가 왜 특검 진상규명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물어봅시다. 최혜병 사건의 진상규명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분명히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국방부 조사관 박정훈 대령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북경찰청에 넘어갔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김건희가 경로했는지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국방부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작용을 해서 임성근을 그 사건을 회수해서 임성근을 빼줬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쵸? 이게 핵심이잖아. 이게 핵심이잖아. 왜 자꾸 핵심에서 비껴나가갖고 느닷없이 격가지로 가갖고 논점을 흐리고 응? 좀 내보내 이 사람. 아우 진짜 방송을 들이러 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꾸 이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팔리면 안 돼요. 본질만 보세요. 본질. 이 본질의 진실이 드러나야만 윤석열을 탄핵하든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김건희가 VIP라도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고 윤석열이 짓을 했어도 탄핵 사유고 절대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가 조작은 최혜병 특검이 진행되면 이종호와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은 거기까지로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럼 좀 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로 부르십시오. 그냥 김건희 게이트예요.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 만나갖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응? 금융이 인사에 관여하는 거를 목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필 주가 조작범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수부 검사 출신들, 그쵸? 특수부 검사 출신들, 그 다음에 경찰 고위직, 그 다음에 금감원, 금융위, 얘네들이 가장 로비를 하고 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네 종류라고 했죠. 하필 최재형 목사님이 찾아간 날 김건희가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하필 그게 금융위원회 인사였다. 결국은 최상병 특검을 또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김건희 게이트 특검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김건희가 안 낀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김건희가 대선 전에 I believe 그댄 곁엔 없지만 막 노래 틀어놓고 우리 아저씨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건 제가 짊어지고 갈게요. 저의 부도덕함이에요. 저의 잘못이었어요. 모든 건 제 탓이에요. 막 그러면서 쇼했잖아. 노래 안 들었음. 제가 그 노래를 입혔습니다. I believe 하면서 저희가 그 노래를 입혔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도 보시면 어때요? 김건희가 결국은 자기가 나서서 대선이라는 큰 어떤 선거를 앞두고도 지가 총대를 메고 지가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하잖아요. 김건희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건희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대통령 부인으로서 조용히 살겠다. 그렇죠? 대통령 부인으로서 조용히 살겠다라고 맞아요. 나대지 않을게요. 했겠죠. 그랬더니 김건희가 나대지 않습니까? 김건희는요. 왜 오늘날 여태까지 왜 김건희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냐면 선을 넘은 거예요.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선이 있는 겁니다.
저는 김건희의 문자 공개는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과 자기가 동지였다? 무슨 동지? 한 검찰총장 부인과 대검 반부패부 수사부 검사가 어떻게 동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응? 그것도 심각한 거죠. 지가 검사야? 생각해봐요. 동선은 아니구나. 그거는 윤석열이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동지가 될 수 있죠. 부부니까. 그쵸? 윤석열과 김건희는 동지가 될 수 있죠. 부부니까 만약에. 근데 한동훈과 김건희가 어떻게 동지가 됩니까? 김건희가 무슨 공직에 있었어요? 공직에 있은 적이 없잖아요. 검찰총장 부인이 누구보다도 남편이 공적 업무를 하면 자기가 사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나 검사들도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과 일반인이 동지다? 그 자체가 국정농단 아니에요? 제 말 맞죠?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랑 검찰총장 부인이 동지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정농단 아닙니까? 어떻게 일반인과 대한민국 공무원이 동지가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김건희는요,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보면요,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명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동훈 형한테 뭐 제보할 게 있는데 혹시 동훈 형 연락처 좀 알 수 있냐. 7시간 녹취록에 나옵니다. 김건희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나한테 줘봐. 내가 전달할게. 이런 얘기를 하죠. 정상적인 공직자 부인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요? 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게 맞죠? 그쵸? 정상적인 공직자의 부인이면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되는지 물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나한테 줘봐. 나한테 줘봐는 뭐야? 쥐가 검찰총장인 거야. 김건희는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도 김건희는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옆에 있을 때도 지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7시간 녹취록에 지금도 화제가 되는 건 뭐죠? 내가 정권 잡으면 서울의 소리 가만 안 두지. 응?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번에도 봐요. 문자 보면 대통령 대신 지가 사과를 한대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걸어서 한 위원장님 제가 대통령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을 것 같으면 대신 사과드릴게요. 쥐가 뭔데? 안 그래? 이거는 공직자들의 문제잖아.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싸움인데 너 그냥 내가 사과할게. 거기서 그만둬. 정신 나간 거죠. 응? 진짜 저는 이런 것들만 봐도 김건희가 선을 한참 넘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물론 신문 안 보겠죠. 얘는 조선일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아까 뭐 보는지 안 물어보겠지만 지금 조선일보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디올백 김건희 조사 안 하니 공정상식 어긋난다. 이게 조선일보 칼럼이에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늘 김건희. TV조선 앵커의 말입니다. 여사 전화 좀 쉬어라.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 그랬죠.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은 들리는 소문만 해도 어마어마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TV조선 앵커가 김건희 여사 전화 좀 쉬어라. 녹취록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런 것도 모르고 그거 왜
TV조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진중권 씨가 김건희랑 57분 동안 통화했었다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TV조선의 11일 날 7월 11일 날 저녁 뉴스 9시 뉴스에서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 등과 휴대폰에서 언급했다는 발언을 얘기를 하면서 전화 좀 쉬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결론은 뭐죠? 우리는 최상병 특검을 관철시키는 거죠. 윤석열이가 현재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뭐죠? 민주당이 이거를 물론 투트랙을 가겠죠.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상설특검법안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더 비중을 두면 절대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8명의 이탈표를 나오게 할 것이냐. 민주당이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상설특검법은 민주당이 투트럭으로 가서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자꾸 알리면 안 돼요. 이거는 국민들 여론이 지지받는 최혜병 특검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딴 거 없어요. 저쪽의 싸움을 보고 누가 이기냐를 본 다음에 7월 23일 날 국힘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도 국힘당은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한동훈이가 당선되면 한동훈이가 내려올 때까지 저쪽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민주당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작전입니다. 최혜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을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연구를 했는데 최혜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을 같이 올려버리면 개판됩니다. 그렇죠? 이미 저쪽에서 쟤네들이 그렇게 하면 딜을 할 수 있다.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차피 국힘당의 전당대회 한동훈이가 됐다는 건 지금 대통령 김건희와 사실상 전면전을 펼쳤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아이디어예요. 민주당이 국힘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조국혁신당과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재의결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나 안 하나를 보고, 그쵸? 만약에 윤석열이 한동훈 특검을 재의결을 아예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한동훈이 존나 열받겠지. 이 새끼들 봐라. 뭔 말인지 알아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 지금 최혜병 특검은 재의결은 민주당이 이제 들고 있잖아.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이랑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발의를 해.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거를 한동훈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면 그때 민주당은 슬그머니 최혜병 사건 재표결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한동훈 측이나 이쪽에서 뚜껑 열려갖고 찬성표를 던지게 되고, 만약에 한동훈 특검을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민주당은 최혜병 사건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을 순차적으로 표결을 붙이면 되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한동훈과 김건희의 사건은 이거는 댓글 조작이나,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둘 다 지네끼리 짜고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쪽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아이디어를 냈냐면, 재의결할 때 분명히 현직 국회의원들은 찐윤이 잡고 있잖아요. 최혜병 사건은 거부를 하더라도 한동훈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미운 털이 박혔잖아, 김건희한텐. 지금 용산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만 죽이면 된다 아니야. 그래서 김건희 문자까지 깠잖아. 최혜병 사건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반대표를 누려도 한동훈을 날려야 되는 국힘당의 친윤계 입장에서는 찬성표를 던진다는 거지. 그치?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 한동훈 날리려고 김건희 문자까지 까는 자해까지 하는 지금 상황인데,
한동훈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만약에 형식적으로라도 하더라도 비밀 투표에 갔을 때는 이번에 한동훈 끌어내리지 않으면 친윤이 죽으니까 친윤은 찬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쟤네들은 차도살인이 되는 거지. 민주당의 칼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치는 것이죠. 또 한동훈이는 그걸 대비해서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키면 잘하면 최혜병 특검도 재표결에서 이기고 한동훈 특검도 통과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은 국힘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동훈이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한동훈이가 됐을 때 지금 국힘당은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실상 이번 댓글팀 사건을 폭로한 거거든요. 한동훈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한동훈을 끌어내리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댓글팀 얘기가 국힘당에서 자해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힘당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과 친윤계의 싸움의 진행 상황을 보고 가장 격렬했을 때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면 국힘당은 어떻게 보면 친윤의 구세주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될 수가 있잖아. 근데 결국은 그게 서로 자폭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건희 게이트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김건희고,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김건희 게이트가 열릴 수 있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실상 난리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한동훈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댓글팀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폭로하는 거 아니죠. 국힘당이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그러면 왜 김건희의 문자가 노출이 되고, 장해찬이는 누구보다도 친윤이죠. 친윤의 어떻게 보면 신세대, 앞으로 차세대 국힘당을 이끌어 나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일베스러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국힘당에서 이번에 공천까지 받아갖고 선거에 뛰어들려다가 난교 예찬이다라고 국민적 비판을 받으니까 국힘당 지도부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실 공천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장해찬 입장에서는 이게 나의 마지막 기회야. 정치적 복귀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했겠죠. 한동훈 제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폭, 내가 한동훈이 관리하던,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조직적으로 관리하던 그 댓글팀의 일원이었다까지가 현재 여러분들 나온 사실이죠. 저는 일단 김건희의 문자 폭로, 한동훈을 치기 위함이었죠. 근데 국힘당 전당대회는요, 어제 여러분들 트럼프가 총 맞은 거랑 끝난 겁니다. 트럼프가 어제 사실상 그 저격당하고 암살 그 테러를 당하면서 어제 미국의 대선은 어제부로 끝났다고 얘기했죠. 김건희가 국힘당 전당대회에 등장하는 순간 국힘당 선거는 끝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몰라도 진짜 바보예요. 국힘당 전당대회에 김건희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 전당대회는 한동훈의 압승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냥 국힘당 전당대회에 김건희 이름이 떠오르고 누군가가 기획을 했겠죠. 김건희가 나를 팔아도 좋아요. 한동훈만 막을 수만 있다면 공개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과 나눈 그 텔레그램이 공개가 되면서 일파만파가 됐죠. 그 누군가가 기획을 했지만 그 인간이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저는 자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국힘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가고 있죠. 한동훈 측 그리고 원희룡 측, 한동훈은 지금 중대범죄다, 댓글팀 중대범죄다, 이제 자기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왜 돌이킬 수가 없냐면, 지네 입으로 중대범죄라 그랬는데 이걸 나중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한동훈의 처음에는 한동훈이가 김건희 댓글을 공개한 이유는 총선 책임론을 한동훈에게 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 누가 어느 인간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김건희가 사과를 하려는데 한동훈이가 씹었다라고 하면 여론이 김건희는 와 사과까지 하려고 그랬네 한동훈이가 씹었네 그러면서 여론이 한동훈 비판론으로 바뀔 줄 알았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참 바보 같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옆에서 이제 제3자 입장으로서 정확히 들여다보면 김건희가 댓글팀을 활용이라는 말은 있는 거를 쓴다는 말이기 때문에 김건희도 댓글팀이 있는데 한동훈도 댓글팀이 있었어?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왜 저런 무리수를 뒀을까? 우리는 그걸 봐야죠. 왜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왜 저렇게 김건희의 댓글을 공개했을까? 한동훈이 대세론을 꺾지 못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당대표 된 다음에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게 뭐냐면 바로 한동훈 사법 리스크를 띄우는 겁니다. 친윤이 하는 짓은 그래요. 우리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저쪽에서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결국은 한동훈 사법 리스크라는 걸 만들어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결국은 한동훈 특검법안이나 이 댓글팀에 대해서 사실상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응? 그러니까 지금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한동훈 대세론 여기저기서 한동훈이가 당선된다. 이거는 거의 사람들 뭐 10중 8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쟤네들은 절대 포기 안 해. 김건희가 여러분들 김건희가 참전했다는 이유는 한동훈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쟤네가 이제 여기서 멈출 것 같이다 절대 멈추지 않죠. 그럼 우리는 계속 지켜만 보면 김건희와 한동훈이가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건 중대 범죄죠. 우리는 의혹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가 사실상 이런 폭로를 통해서 김건희의 죄명을 하나가 더 늘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거기에 댓글팀 사건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 한동훈 댓글팀의 운영을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나요? 아니죠. 지금 김건희가 직접 폭로를 했고 장해찬이가 지금 한동훈 너 얘기해봐라. 그 댓글팀에서 너한테 보고한 문자도 다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너 떳떳하면 나를 고소해. 한동훈이가 제일 잘하는 거 뭡니까?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고발하죠. 장해찬이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이는 장해찬이가 아무리 직권해도 고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이 정도 내부 폭로가 나오고 김건희 문자에 댓글팀 활용이라는 말이면 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나 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라 그래갖고 원희룡이나 윤상현이나 나경원이가 한동훈 댓글팀을 집중적으로 장해찬이가 공격을 하는데 본질은 김건희 댓글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김건희 댓글팀은 무시하고 한동훈 댓글팀만 계속 얘기를 하냐는 이거죠. 김건희 댓글팀도 국정농단이고 사실상 김건희 게이트가 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왜 댓글이라는 죄가 중요한 죄냐?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쟤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한동훈이가 댓글팀을 운영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좀 댓글팀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자유총연맹에서 극우 유튜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본격적으로 키워주고 자유총연맹이 뒤에서 돈을 댄다라는 소리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은 윤석열 취임식까지도 사실상 초청받았다.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다 드러난 사실이죠. 언론에서도 공개가 됐고. 그래서 오늘 장해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유명 유튜버들, 그렇죠?
자기네들이 관리해온 유튜버들이 일제히 한동훈을 감싸기를 시작하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참여연대 죽이기가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이재명 당대표를 저쪽에서 공격을 하고 기소를 할 때 이화영 사건을 부풀리려라라고 하는 지침까지 내리는 어떤 중요한 그 댓글 공작이 의심되는 거죠. 댓글 공작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세 갈래로 수사를 하면 돼요. 댓글팀 수사는요, 그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이가 직접적으로 이 댓글팀을 관리를 했냐? 첫째. 두 번째, 한동훈이는 이 댓글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알고는 있었냐? 그러면 그 댓글팀은 그 댓글팀을 관리하는데 만약에 법무부에서 직원이 관리를 했다 그러면 공무원법 위반이죠. 공무원들이 사적인 조직을 한동훈 법무팀에서 관리를 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같이 외곽에 있는 댓글팀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소통이 있었다? 중퇴에 대한 어떤 공무원법 위반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은 어디서 났냐? 그쵸? 공짜가 어딨어. 예전에는 정경련에서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국정원 댓글팀에 돈을 대줬다는 소리가 있었지만 지금 댓글팀이 분명히 있었다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과 법무부 장관이 이거 여론조작이거든요. 이건 업무방해도 되는 겁니다. 여론조작이 댓글팀의 사건은요, 업무방해도 포함되는 거예요. 공무원법 위반, 업무방해, 그 다음에 뇌물수수가 될 수 있죠. 돈 누가 관리했냐? 돈 어디서 났냐? 응? 그렇잖아. 그게 만약에 검찰 특활비로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고. 그 다음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의 드루킹이에요. 드루킹판이고, 장해찬이가 이런 얘기예요. 참여연대 비판 자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하루 뒤 장해찬이가 SNS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고, 문제는 한동훈이가 장관 때 저걸 직접 하라고 한 지시사항이 있냐? 자기는 없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이면. 공무원 신분이던 한동훈이가 이거를 보고받고 승인한 증거가 있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죠. 좆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거 전이잖아요. 총선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법적 대응을 못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죠. 이제 민주당은 여기서 이제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결국 단무에 개입을 했다. 김건희나 법무부 장관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댓글팀 의혹은요, 한동훈이가 국힘당 비대위원장인 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이가 댓글팀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무, 정당 일에 개입을 한 것이고, 만약에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그 사천이나 그런, 지금 한동훈 의혹 3대 의혹이 당무 개입 사전 댓글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희룡이나 윤상현이나 나경원이라 한동훈의 의혹 세 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당무 개입, 사천, 댓글팀, 이 3대 의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여론조성팀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댓글 공작팀이라고 하십시오. 뭔 지네가 하면 무슨 여론조성이에요. 그냥 댓글 공작팀이에요. 이거는 여론조작 범죄고요. 한동훈, 김건희 즉각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는 거는 김건희 댓글 조작팀은 대선 전부터 있었습니다. 7시간 녹취록에 보면 분명히 얘기할게요. 김건희 댓글 조작팀은 커바나 컨텐츠에 직원들이 동원돼 있었고, 이명수 기자가 취재하러 갔을 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었던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 안에서 직접 커바나 컨텐츠 직원들,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가 있는 그 직원들이 사실상 커바나 컨텐츠 안에서 댓글 조작팀이
그 본부 역할을 했었고, 김건희는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극우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난 대선의 당대표가 누구였죠? 이준석이었죠. 그렇죠? 이준석이었잖아요.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키맨이에요.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이가 대통령을 윤석열을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에게 날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당대표였잖아요. 그때 여론의 화두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용산 이전이었죠. 용산 이전에 엄청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국민들 입장으로 나왔죠. 국민들 목소리를 용산 이전 뭐하러 하냐. 그 수백억 들여갖고 용산 이전 왜 하냐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그때 이준석이가 당대표였는데 갑자기 모 인사가 이준석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표님, 저희 그때 대선 때 있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대요.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이가 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윤의 모 인사가 깜짝 놀란 듯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라인이죠. 그렇죠? 김건희 라인에서 용산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이었는데 그때는 친윤이나 이준석이나 다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우리 대선 전에 썼던 그 팀 좀 애들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은데 딱 아직 취임 전이니까 취임 전에 용산 이전의 문제가 굉장히 언론에 막 많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김건희 댓글팀의 녹취는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저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워낙 제가 많은 분량이라서 많이 들었는데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댓글팀 얘기나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찾아볼게요, 다시. 그래서 지금 아마 국힘당이 전당대회는요, 이 김건희가 1월 23일 날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에 보면 22대 총선을 앞둔 시기였잖아. 4월 총선이었으니까. 그때 분명히 댓글팀을 제가 활용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김건희 댓글팀이 원조예요. 김건희 댓글팀이 원조고 그 김건희 댓글팀에서 파생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킨 다음에 한동훈 팬클럽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팬클럽들이 생기잖아. 그러면서 그게 다 한동훈 따라다니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생기고 장해찬이가 제가 예상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장해찬이나 이런 애들이 극우 유튜버들과 보수 유명인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을 하면서 커뮤니티와 보수 유튜브들의 댓글창을 관리를 하고 여기저기서 댓글 조작을 했었다. 김건희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김건희는 대선 전부터 댓글팀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 김건희 게이트 드디어 이제 열린 거죠. 우리가 김건희 특검에는 김건희 댓글팀 운영도 포함이 돼야 되고 결국 한동훈 댓글팀 이거 사실 자폭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한동훈을 제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을 제끼지 않으면 윤석열이가 나머지 3년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등장까지 하면서 한동훈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사실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난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이제 공은 어디로 돌아온다? 민주당으로 돌아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여기서 아싸라고 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김건희 댓글 조작까지 포함시키면 그러면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이 고리로 한동훈 특검법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최상병 특검과 맞물려 갖고 민주당이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최상병 제 의결은 한동훈 댓글팀 운영과 거기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올려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지금 계속 비방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니들 도대체 댓글팀이 몇 개였던 거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과 함께 운영했던 게 하나 있고 사실상 그거 유튜버들과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했던 댓글팀이 하나 또 존재를 하고 거기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댓글팀이 하나가 있는 거고 도대체 몇 개야? 응? 지금 정말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그러면 안 되죠.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어? 이거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고요. 어떤 단순한 팬심으로 어떤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응원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사설팀 돈이 오가고 공무원들이 개입했다 그러면요. 이건 사실 엄청난 범죄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가 딱 끝나갖고 한동훈이가 당선되는 순간 우리보다도 빠르게 국힘당에서 전담 여러분들 고발러가 있죠. 국힘당에서 이종배 시의원 아세요? 이종배 시의원. 지금은 뭐가 됐는지 걔 국회의원 됐나요 지금? 이종배? 이런 애들이 아마 고발을 할 겁니다. 이런 애들이 먼저 고발을 아마 민주당은 이거를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먼저 검찰에 이번 전당대회가 딱 끝나자마자 한동훈이가 당선되면 이종배가 나서서 한동훈을 만약에 공무원법 위반 그 다음에 업무방해 이런 걸로 딱 김건희를 빼겠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디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겠죠.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창수가 지금 중앙지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지금 굉장히 찝찝할 겁니다. 장해찬이의 공격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는 장해찬을 고소를 못하고 있어요. 한동훈이는 이번에 당대표가 돼도 당대표가 된 게 아닙니다. 산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한동훈이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쪽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한동훈이 당대표 이후에 죽일 카드도 들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오늘 한동훈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예 용산과 전면전이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지금 국힘당에서 가장 이제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번 선거에 영향이 끼칠 사안이 아닌데 총선 백서 있죠. 지금 총선 백서의 발간 시점을 놓고 사실상 한동훈 라인과 지금 친윤계가 좀 붙고 있어요. 이 총선 백서를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훈입니다. 이 조정훈은 윤석열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 백서를 국힘당 전당대회 이전에 발간하겠다라는 입장이고 한동훈이는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을 해야 된다라고 진작 나왔었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총선 백서의 발간 시점이 왜 그러면 양 진영이 그렇게 확실한 차이가 있냐? 이거는 총선 백서의 2조 심판론이든 여러 가지 한동훈 책임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뻔히 한동훈이는 총선 백서에
나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켜 갖고 국힘당 지지자들을 어떤 뭐 마지막까지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번 총선의 패배의 원인은 다 알고 있지 않냐? 이거 윤석열 너 때문에 진 거 아니냐? 대놓고. 그렇잖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동훈 입에서 드디어 총선 패배의 원인은 윤석열 때문이다. 여태까지 한동훈이가 총선 패배 끝나고 저 때문에 모든 총선을 졌다라고 지가 여태까지 수습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응? 여태까지 총선 패배는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사퇴를 했는데 이제 총선 백서의 발간 시점을 놓고 양진영이 으르렁거리니까 총선은 여러분들이 패배 원인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제 윤석열 너 때문에 진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백서는 전당대회에 관여하려는 목적이 있다. 응?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자꾸 전대 전에 출마를 이 총선 백서를 발간을 하려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총선 백서가 나오면 제가 보면 큰 파장은 없어요. 국힘당 지지자들도 윤석열 인기 없는 거 알고 윤석열 때문에 이번 총선 진 거를 아는데 만약에 이게 총선이란다. 전당대회 전에 잠깐 제가 총선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번에 전당대회 전에 이게 만약에 총선 백서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가 발간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총선 책임, 2조 심판론이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제 총선 백서에 나오게 되면요. 그럼 뭐가 어떤 명제가 되는 거냐면 그렇게 지난 총선에서 책임이 큰 사람이 어떻게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그렇잖아. 총선 패배에 그렇게 책임이 큰 사람이 어떻게 전당대회에 나와갖고 또 그러니까 출마 자체가 잘못됐다. 응? 그러면서 너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윤석열도 책임 있고 한동훈도 책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책임 중에서는 적어도 뭐 8대2가 되든 7대3이 되든 윤석열 책임이 더 크더라도 한동훈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총선 백서라는 문서로 어떤 확실하게 한동훈 책임론이 불가할 경우에는 한동훈이는 저런 책임도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총선에 나올 수가 있냐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그러니까 나경원 원희룡의 이제 단일화 신경전도 이제 그것도 이제 원장외 경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예상한 대로 나경원이는 나로 단일화를 하자. 왜냐면 나는 수도권의 당선자고 원희룡은 원외고 한동훈이랑 원희룡은 원외 즉 국회의원 배지가 없는 애 아니냐. 그리고 나는 내 지역구는 서울이다. 그래서 이번 국힘당의 총선 패배의 가장 큰 것은 수도권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권의 어떤 원외 위원장들과 함께 국힘당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나경원의 이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도 안 되고 친윤도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데 지금 나경원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막으려 그러면 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나는 중도표를 많이 갖고 있다. 만약에 원희룡으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동훈에게 지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판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김건희 이 싸움은 친윤과 한동훈의 싸움이 아니라요. 제가 보면 그냥 김건희와 한동훈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김건희나 막역한 사이였고 김건희 말대로 동지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김건희 디올백 사건이나 어떤 마리 앙뚜아네트 한동훈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면서 이제 과거 이제 한동훈이에 의해서 윤석열 커플이 조정이 됐던 검찰총장 시절과는 다르게 이제
직접 권력을 잡고 있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이제는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고 말 듣지 않는 사냥개가 된 것이죠. 제가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제일 딱 정확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냄새 잘 맡고 공격 잘하는 정치적 동지관계였던 사냥개 한동훈이가 우리가 저 사냥개를 늑대로 만들어 놓고 호랑이 새끼로 키워줬더니 이 새끼가 이제는 우리를 물라고 대드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 말 안 듣는 사냥개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지금은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등판하면 뭔가 바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의 그러니까 김건희의 이름 석자가 나오는 순간 이 선거는 끝난 것이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9월 달에 또 뭔가 하나 터질 거예요. 여태까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큰 건 취재한 것도 있었다, 그런 것도 언젠간 공개하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취재를 하고 어떤 제보를 받고 어떤 많은 정보를 좀 갖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드는 거와 민주당이 위기일 때 뭔가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언론에 제공을 하거나 더 큰 언론에 제공을 하거나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까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기자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을 위하는 기자예요. 저들이 얘기하는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잘못된 거는 다 까야 된다? 저는 안 까요. 전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의 잘못된 점들 왜 없겠습니까? 저는 안 까요. 저는 이 시대에 맞는 저는 그냥 민주당 지지자의 기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취재했던 중요한 내용 여러 가지들을 왜 여태까지 안 깠냐? 그동안 민주당이 위기가 없었어요. 총선도 잘 되고요. 수박들도 다 날아가고요. 깔 수 있는 타이밍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민주당이 총선 이기고 나서 민주당이 4월에 총선에서 대승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 소환에 있어서 잘 무사히 넘기고 그래서 저희가 별로 깔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9월장 정도 되면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왜 그러면 저희가 9월에 뭔가를 터뜨리거나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냐. 이재명 당대표의 선고가 한두 개씩 나올 시기예요. 저희는 조금 앞을 보거든요. 저희와 함께하는 이재일 변호사도 있지만 여러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9월달 정도 되면 검찰의 반격이 있을 겁니다. 사법부의 반격.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의 결과가 이제 9월부터 한두 개씩가 이제 저쪽에서 이제 나올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저희가 그동안 취재해왔던 어떤 검사들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사건들의 문제를 9월달에 뭐 JTBC가 되든 어디가 되든 저희가 제보를 통해서 저는 제 위치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구독자도 있고 이런 어떤 정치 유튜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나를 위해서 쓰는 순간 그거는 저의 오만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중요한 사건들은 공중파에서 터져야 돼요. 그게 제 철학입니다. 아무리 제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된다 그래서 종편이나 공중파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지난 7시간의 녹취록도 직접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 저희가 텍스트를 만들고 그랬지만 저는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유튜브용이 아니다. 제가 어떤 단독 취재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면 구독자는 늘겠죠. 슈퍼챗도 받겠죠. 그리고 정의로운 기자다 그러면서 박수도 받겠죠. 그거는 나를 위해서 터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나를 위해서, 내 구독자 슈퍼챗 그런 거를 위해서 터뜨리는 거잖아요. 공익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제보해갖고 취재권들을 딴 데에 넘기고 저희가 제보한 내용으로 취재해갖고 이미 기사화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언론인 자격은 없어요. 언론인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부조리가 있고 그러면 다 까야죠. 그게 언론인의 자세죠. 장인수 기자 같은 분들이 진짜 기자죠. 저는 그냥 국힘당이 없어지길 바라는 그냥 민주당 지지자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일 뿐이에요. 진짜로요. 저는 우리의 흠은 저는 왜 그걸 내 입으로 까냐? 응?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저놈들이 민주당에 비해서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저놈들 깔 시간도 없고 저놈들 취재할 시간이 바쁜데 우리 안에 작은 그런 흠들을 깐다 그래갖고 내가 정의로운 기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PD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기자의 자격이 없어요. 성역 없이 취재하고 저에게는 성역은 있어요. 저는 민주당을 절대 나쁜 가십거리나 기사들이 있으면 저는 알아도 모르는 척합니다. 이번 민주주의는 아니시네 기득권이랑 뭐가 틀리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악의 축이 그들이 얼마나 국민을 죽이고 얼마나 국민을 속였는지를 알는 순간 저는 민주당이 기득권이라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편을 들어요. 저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욕을 먹더라도 대한민국의 악의 축은 국민의힘과 검찰과 조선일보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국민의힘과 검찰과 조선일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민주당의 힘이에요. 왜 내가 민주당의 힘을 빼는 일을 합니까? 그쵸? 저는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이 정치방송하는 거는 내 가슴이 저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되고 나라를 팔아먹는 새끼들의 권력을 쥐고 있는 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기 때문에 온갖 고소고발을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저는 국힘당과 검찰과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그런 놈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본 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왜 내가 민주당 힘 빼는 일을 하냐? 난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 안 해도 입진보들 그리고 훌륭한 기자들 많아요. 민주당 비리 폭로하는 진짜 기자들 많죠. 뉴스타파나 그런 데지만 그래서 저는 어디 가고 함부로 기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 PD예요. 우리 진영이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 저들에게 권력을 다시 찾아올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늘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9월 정도 되면 검찰의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도 많을 테지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취재한 것들 중에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거기서 검찰의 반격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깔 수도 있는 거고 검찰의 논리를 죽여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의 어떤 선고가 났을 때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공개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야 저를 이해해 주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듣는 게 얼마 엄청나고 전 그래요. 윤석열 김건희만큼 지금 이 순간에 빨리 끌어내리고 사법 처리를 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민주당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실망해도 민주당, 아쉬워도 민주당, 우리가 국힘당 그리고 검찰, 조선일보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응원해줄 정당이 민주당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죽기 전에는 선거 때 누구를 찍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취재해놨다가 다 뻥이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제 제가 좀 충격적인 폭로를 해드렸죠. 진짜 핵심은 8월 28일 날 이종호와 공익제보자 변호사가 만난 대화의 녹취의 여부입니다. 녹취의 여부고 자꾸 이종호 녹취록에 자꾸 엄한 방향으로 뭐 김용현 경호처장이 등장한다든가 무슨 삼부토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든가 자꾸 그렇게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어그로를 끌면 안 돼요. 진짜 싸울 때는 적장에 목을 치려 그러면 딱 핵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전선이 넓어지면 안 돼요. 이 최병 특검의 가장 핵심은 누가 임성근을 빼주려고 국방부 장관을 움직이는 힘이 발생했는데 그게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거기에 타겟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임성근이를 누가 살리려고 했냐? 이종호가 로비를 한 사람이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거기에 타겟을 잡아야죠.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도 문제고 김건희라도 문제고 거기에 무슨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윤석열 끌어내리면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방송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기득권들이 있죠. 검찰 기득권, 언론 기득권, 재벌 기득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사실상 모든 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권력을 저쪽에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잘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수가 재집권 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뭐를 하고 싶을까요? 저는 늘 그걸 생각해요. 윤석열은 끝났다. 이거는 보수들도 생각해요. 윤석열은 끝났다라는 거 김건희가 나대면 윤석열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보수가 다시 이재명 당대표한테 정권을 뺏기지 않고 민주당의 정권을 뺏기지 않고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죽이기예요. 그렇죠? 이건 명확한 거예요. 이재명만 죽이면 민주당은 와해되고 중심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뭔지를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놈들이 지금 총선 패배했어요. 윤석열 지지율을 나오지 않아요. 막강한 입법부에 지금 국회에 권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김건희가 나대면 나댈수록 국힘당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국힘당이 정당명 개정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럼 저들이 다시 부활의 기회, 윤석열은 끝났더라도 보수가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 뭐냐? 민주당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국힘당이 붕괴됐으니까 민주당도 붕괴시키는 작전이 있겠죠. 그게 지금 민주당이 붕괴되지 않고 단일 대오로 여태까지 한 번도 쟤네들이 느껴보지 못한 무서운 야당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 국회 탄핵 청문회를 진행한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조중동에 매 맞고 역풍 타령하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냐면요. 민주당 70년 역사에서 60년 7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중동, 아예 민주당은 조중동이 욕하면 박수 받고, 과거에는 아침 최고위원회 조중동 신문을 들고 오는 최고위원들이 즐비했고, 그 조중동에서 까는 내용을 최고위원 회의에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하면서 누구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국힘당과 협치해야 된다는 개소리를 했던 게 민주당이 여태까지 70년 동안에 국힘당에게 끌려왔던 일입니다. 당대표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70년 동안 못 봤던 야성이 살아나고 가장 강한 민주당이 됐어요. 대통령 탄핵한다는 얘기를 해버리고, 그렇죠? 검사를 탄핵해버리고, 잘못하면 또 검사들 니네 탄핵할 새끼들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럼 저 보수 재건을 꿈꾸는 자들이 가장 생각할 때 민주당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재명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있고, 저들이 이재명만큼은 막기 위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들면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사건을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요. 과거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의는 사실상 제기하지만 제대로 된 반격을 못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 자체가 불공정하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탄핵해버리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거죠. 검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당황하는 거죠.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랬더니 민주당이 앞으로 탄핵될 검사들 더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어떤 여론의 조중동의 비판과 어떤 검사 탄핵, 민주당 탄핵이 일상화돼 있나라는 얘기들이 들어도 민주당은 그거에 개의치를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정권 교체,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재명 당대표, 저쪽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죠.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기존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사실상 물갈이가 됐고, 그런 물갈이가 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는 이재명이 사당화를 시켰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이재명 당대표가 원했던 것은 당원들이 원했던 어떤 싸우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런 무시무시한 이재명이 살아와서 심지어 테러까지 하면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첫째, 민주당 안에 사실상 수박 새끼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었죠. 검찰에게 잡아가라. 체포 동의안을 사실상 민주당에 의해서, 이재명은 배신당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자기네 의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체포영장이 통과되는 바람에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가 사실 정치적 부활의 신호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사실상 엄청난 당원과 지지자들의 힘이 더욱더 애절함과 안타까움이 붙으면서 사실 수박 정리에 더 수월하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법적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민주당의 테러에 있어, 그건 민주당의 테러였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 안에 쿠데타를 이겨냈고, 정치적으로는 이겨냈던 이재명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암살을 당했죠. 암살 미수에 그쳤지만 그 또 고비를 겪으면서 이재명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존의 기득권들은, 민주당의 기득권들이 사실 수박이었다 그러면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는 게 단일 대우였죠.
검찰과 민주당의 수박 새끼들이 손을 잡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정치적 쿠데타를 사실상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제압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자들이 와 이러다가 진짜 이재명을 잃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한 발짝 뒤에 있던 지지자들이 앞으로 딱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경선에 참여시켜달라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을 다 날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의 임기가 다 돼 오니까 저쪽도 이제 한숨을 놔야지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무후무한 이재명 연임론이 나온 거예요. 이재명 연임론은요, 조중동에서 처음에 이재명을 깔라고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이재명 연임론은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연임 현실화되나, 그러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사당화시켰다는 걸 깔라고 조중동에서 만들었던 사실 프레임이에요. 그거를 어느 순간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이 당연시되는 당원과 지지자와 민주당의 구성이 바뀐 거죠. 과거 같으면 조중동에서 이 정도로 이재명 사당화는 이재명 연임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나락했다라고 계속 공격을 했던 타임이다. 과거 같은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어떤 수박 새끼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그냥 조중동의 편을 들어줬을 텐데, 조중동이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프레임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현직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당연시되면서 민주당이 그거를 이겨낸 거예요. 그렇죠? 과거 같았으면 조중동이 그렇게 먼저 선빵 날리면 아니야 이재명 연임 안 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발을 빼야 되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면 하면 어때서? 응? 예전 같으면 한 발짝 물러섰던 민주당이 그럼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면 연임할 수도 있는 거지. 정면 돌파를 한 거죠. 그건 국힘당이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로부터는 깜짝 놀라는 거죠. 이재명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더니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나와요? 이재명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한동훈.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도 죽이지 못한 한동훈. 쟤네들의 목적은 권력 잡자마자 이재명 죽이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쟤네들이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저는 민주당이 지금부터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민주당은 총선 후에 국힘당이 지금도 자중질환하면서 자멸하고 있죠. 결국 민주당도 위기가 안 올 수는 없죠. 그 위기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부의 판단에서 올 겁니다. 물론 1심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는 검사 탄핵에 의해서 그 잘못된 공소 사실을 가지고 어이없는 판결을 하는 판사도 탄핵을 해야 돼요. 저쪽은 그래서 9월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 1차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다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이제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 문제가 아니죠. 이재명 저쪽의 가장 최종 목표는 뭐죠? 이재명 바로 피선거권 박탈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부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하게 되면 판세가 달라지죠. 대권 후보도 될 수 없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이제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겠죠. 민주당 이재명 믿고 가다가 지금 닥쳤던 게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본다 이렇게 됐으니까 민주당 앞으로 그러면 대권은 누가 나가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들이 노리는 것은 이재명을 진짜 생명도 끊으려고 그랬고,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쿠데타를 이용해서 민주당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죽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의해서
바로 이재명 당대표를 피선거권 박탈하는 게 저들의 마지막 히든 카드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속도전을 하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기냐? 적어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3심 제도이기 때문에 1심 판결하는데 한 1년 8개월 걸렸어요. 2심도 빨리 해야 1년 이상 걸립니다. 3심까지 가면 적어도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은 있죠. 윤석열 탄핵이 빠르냐? 왜? 우리가 그 안에 윤석열을 탄핵을 하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사법부의 판단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민주당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을 진짜 서슴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켜 갖고 검찰 정상화를 만들면 사법부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못한 게 뭐냐면 검찰 개혁과 사법부의 개혁이었어요. 검찰 개혁을 마무리를 못하니까 사법부까지 못 가는 겁니다. 사법부의 개혁을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인 건 스스로들이 알아요. 그럼 민주당이 정광석과 같이 올해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으면 모든 시선은 사법부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검사 탄핵은 4명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여러 가지, 왜 그러면 검사 탄핵은 다행인 게 뭐냐면 공소시효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사건을 수사했던 이명박근혜 검사들은 대부분 날라갔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작 사건이나 그런 것들은 민주당이 하나하나 다 파헤쳐갖고 검찰 개혁과 함께 검사들이 진짜로 탄핵을 하는, 왜 그러면 검사들이 탄핵을 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검사 탄핵을 국민적 여론의 힘을 입어갖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사법부, 즉 헌재나 사법부에서 다 기각시키면 그 다음에 타켓이 누가 되죠? 사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도 검사 탄핵이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많이 나오면 검사 탄핵을 무조건 기각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민주당이 누가 봐도 국민적 공분을 알았던 유성식 간첩 조작 사건마저도 헌재에서, 아니 대법원에서 기각을 시키거나 헌재에서 기각을 시키면 이거를 국민들이 누가 용납을 하겠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병합수사 기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연임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0.73 차이의 억울한 대선 패배가 결국은 여태까지 이재명 검찰과 사법부가 만들고 기존의 기득권 언론들이 만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돼서 아직도 대선에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저쪽의 타겟은 이재명 분명하잖아.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라고 지금 생각해봐요. 누가 이 정당을 잡고 나갈 수가 있겠냐고. 없어요. 그래서 저쪽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민주당 다음 모습을 갖췄는데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재명만 날리면 지지층 붕괴되고 또다시 비대위 체제가 되면 또 수박들이 얼씬거리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가장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21대보다 더 강해진 민주당이 돼서 검사 탄핵, 검찰 개혁 척척척 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가 다행히 전당대회에 연임하러 나오시고, 과거 같으면 당대표 연임한다 그러면 무슨 독재자야 그러면서 욕 먹었는데 요즘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하는 게 너무 당연시 되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분위기가 많이 변했고, 제가 민주당에 박수 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조중동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중동의 영향력에서 민주당이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겼다. 그거만큼 훌륭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엔 조중동이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떨고 그랬는데 조중동에서 벗어난 민주당이다 보니까 검사 탄핵도 하고 제대로 된 이제 싸울 줄 아는 민주당이 된 게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